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혜원 부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고 고독사한 분들이 남긴 물건을 보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외로움 등 생애 살았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는데 가족과의 단절, 주변의 무관심 등으로 생애 마지막이 쓸쓸했던 거죠.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혜원 부부는 고독사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김세별 전혜원 부부, 지금 만나봅니다.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혜원 부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요즘은 우리 전혜원 씨 그 청년들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된다고요. 네, 예. 저는 지금은 현장에 동행을 하지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스토리를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찍어놓은 1분 영상을 저한테 주세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원고 작업이라든가 책 집필이나 유튜브 편집에도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예전보다 정말 청년 자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가 정말 많이 늘었다. 어느 정도예요? 실감하시기에? 예전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뭐 이성 간의 동성 간의 친구와 문제가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네. 뭐 이렇게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구나. 네. 본인은 느껴져요.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있죠. 본인은 네. 유서라든가 이런 걸 남기나요? 유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남겼다고 하더라도 유품정리사가 이제 발견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네. 이미 경찰 분들이 오셔서 현장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증거물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제 유서를 직접 찾기는 어려운데 뭐 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서들을 작성을 할 때 고쳐 쓰다 보니까 그 전에 작성했던 유서를 꼬깃꼬깃 해서 휴지통에 버린 경우들. 그러면 이제 휴지통을 정리를 하다가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현장에 남겨졌던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들을 한 번씩 들여다봤을 때 최근에 어떤 걸로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청년의 죽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학생들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고학력자라고 할 수 많아요. 있는.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 네네.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런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대학교까지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 그런 인맥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취직도 제대로 안 되면 뭐 더 큰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다 그렇거든요. 저도 물론 고졸이지만은 무엇이든 아무거나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러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면서 최근엔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뭐 당분간 버텨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이미 경쟁이라고 그래요. 너무 자리 구하기가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는 더 좌절에 빠지고 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께 더 손 벌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뭐 저기 죽을 걸 각오하면 뭘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눈높이와 현실에서 오는 그 차이를 네.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가 그때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무작정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독사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 가족들한테 음식 해주려고 냉장고에 그냥 제철 음식을 가득 준비했다. 이 사연을 제가 보고 그냥 저도 엄마로서 좀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그 가족분들이 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면 항상 이렇게 밑반찬 만들어서 주려고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제철 음식들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 애들 집에서 살면서 자꾸 뭐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음식들만 먹고 하니까 준비를 항상 해 놓으셨던 분인데 그런 많은 짐들이 이제 결국은 다 또 오래돼 가지고 버리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뭐 저희 엄마도 많이 생각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게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 댁에 찾아뵈면 그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뭐 어디 걸려있던 내 옛날 시절의 액자 이런 것도 너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눈에 안 띄는데 막상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정리하려고 갔을 때 보면 아, 냉장고, 냉동실에 가득 차 있던 음식들이 다 나를 주려고 했던 거고 저 사진을 저렇게 걸어놨던 엄마가 딸을 아꼈던 그 마음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고 내가 예전에 선물해드렸던 건데 이걸 쓰지도 않고 사용하셨네 하는 것도 다 돌아가신 다음에야 보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다 있던 건데. 네, 원래부터 계속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꼭 소식이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가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고독사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전화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저희도 생활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또 깜빡 잊고. 이제 다음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어제 전화했었네. 그러고 또 전화가 와요. 근데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셔도 아유 또 뭐 하시느라고 안 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 시간들을. 근데 알고 보면 그때 딱 타이밍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해라 얘기하는 게 네. 그냥 진짜 안부 전화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전화 드리고 찾아뵀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사고들이 많거든요. 집 안에서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뭐 지병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럼 얼른 응급 조치를 받았으면 사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순간들을 안타깝게 놓치는 거죠. 네. 점점 우리 사회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가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녀가 다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찾아갈 수도 없고 뭐 이 부모는 막상 전화만 별일 없다 잘 지낸다 그러지만은 또 사실 막상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유품을 보면 또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찍어놓은 동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면 약을 달고 사시고 분명히 큰 병임에도 숨기고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드시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큰 고통과 마음의 짐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숨기지 말고 차라리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치료를 받고 함께 오래 사시는 게 가족들을 더 위한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괜찮다는 괜찮다가 아니라는 걸 좀 네, 자식들이 맞아요. 알아듣고 부모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네.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유품정리사로 활동하시면서 쓰셨고 최근에는 남겨진 것들의 기록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저는 처음에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은 이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고독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죽음이 있고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새 눈으로 바라볼 만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독사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네. 유품정리사가 무엇인지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랬더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독사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답게 살았던 삶에서 비롯된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네네. 유품 정리사들 사이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혼자 사신다고 해서 무조건 고독사 위험군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하루에 소주를 술을 약주를 1병에서 2병 이상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리고 한 달에 병원을 3번 이상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하신 분들인데 집 앞에 이제 우편물함에 어디 신용 정보 해가지고 어떤 독촉장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꽂히시는 분들은 어떤 사회적 고립 상태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꽁꽁 숨어 계시니까 난 괜찮다고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다들 이런 상황이라 좀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주변 이웃들이 보면 알거든요. 사실은 성인 은둔형 외톨이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자꾸 피하고 사람 없을 때만 나오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고 집에선 TV 소리만 계속 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에게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딱 이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고독사가 발생할 줄 몰랐다 해요.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 노인 문제도 사회적 문제라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우리 가족들도 사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여쭤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 이웃들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돌보고 보살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손을 먼저 내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직접 얘기를 하고 네. 도움을 직접 안 드려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 나서시니까 그냥 모른 척만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까 책을 쓰면서 이제 고독사 사례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층들을 보면 약간 나이대별로 이상과 목표를 정해놔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15살 정도 됐으면 책상은 혼자 정리할 줄 알아야지. 7살이면 옷을 혼자 입을 줄 알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인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나이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면 내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아니면 30살이 됐으니까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나이대별로 해야 돼. 이걸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루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박탈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도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도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아이한테 배울 것도 있고 어른한테 배울 것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기가 커가는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그에 따른 목표와 이상이 다른 거를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 우리가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지 말고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면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너무 많이 쉽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뚜렷하지 않은 이유. 이상과 목표가 너무 다르다.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는 7가지 방법을
네, 알려주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주신 질문의 연장선인데 가장 먼저 있던 게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되 시간을 정해놓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에피소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계획표대로 항상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삶을 살았던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정해준 대로 인생의 계획표를 정해준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간신히 그 명문대를 간신히 들어갔던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도 너무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힘내고 더 열심히 버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일기장을 봤어요. 이제 부모님은 오지 못하셨고,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건 알았고 좀 힘든 건 알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정도라고 내 자식이 이런 선택을 할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두 분이서 정리하려고 오셨다가 포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께서 잘못 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가 뒷정리도 잘하고 뭐 학교에도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갔다 와서는 또 숙제도 하고 이런 건 누가 일상적으로 다 잔소리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 따라줬던 아이인데 성인이 되고 나면 그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기장이면서 계획서 같은 것들 내일은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서 정말 분 단위로 써져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분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좀 시간이 뒤처지고 늦잠을 자고 내가 운동을 오늘 미루고 대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그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점점 이제 강박 같은 게 생긴 네.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강박 같은 게 생겨서 마음의 병이 와서 우울증이 심각해지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진정을 시키고 좀 사람을 재우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더 늘어나고 약을 먹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더 안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도 나는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만 한다는 그런 일기가 계속 써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아이의 마지막 태블릿 PC 내용을 보면 아프지 않게 죽는 법.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그런데 쉬어도 되는 나이에 쉴 수도 있고 네. 게을르고 싶을 때 좀 게을를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안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그게 막 반복되고 365일 그렇게 되면 문제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 늦잠 잘 수도 있지. 좀 자신을 위해서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네. 너무 조이지만 말고 좀 풀어놓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요? 그것을 쓴 것 자체가 이웃에게 뭐 지자체에게 정부에게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놓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자살률과 고독사율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 남들이 걱정해줘서 치료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다 스스로 조심하잖아요. 네. 마스크, 코가 조금 안 좋은 마스크도 쓰고 뭐 미리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 먹고 그렇듯이 내가 좀 마음의 병이 오는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 지켜서 고독살하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 내용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미루지 마세요라고 썼던 거는 여유 있게 약간 살라고 그러시더니 또 미루지 말라 그러시네요. 가보면 젊은 청년들 아까 고독사 위험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정군이다. 고독사 위험군은 아직
고독사 할 것 같진 않지만 저렇게 살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청년들이 더 생각이 났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집이 쓰레기 집이에요. 집 안이 방 한 칸, 방 두 칸인데 은둔형 외톨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아예 바깥 생활을 안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젊은 청년들 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늘 세별 씨가 말을 하는데 삶을 유지하는 거는 가장 단순한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네. 흔히 정리정돈을 하고 씻고 세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지만 그런 것들을 미루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의지를 잃고 삶의 의지 자체가 없어져서 놓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미루지 말라는 그런 큰 일들이 아니고 내가 설거지, 먹고 마시는 빨래, 네, 일상적인 행위들을 청소. 네. 근데 오늘 다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뭐 쓰레기 한 봉다리만 버리고 내일은 설거지 한번 하고 이 정도만이라도 미루지 말고 하자. 나를 위해서. 네. 네. 저는 이 말이 와닿아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가까운 지인을 곁에 두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한 명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타인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뭐 가족 간에서든 아니면 지인들에게서든 그런 상처받았던 경우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타인을 내 곁에 아예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아무리 네. 봐도 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 혼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던 거거든요. 내가 위험할 때 왜 얘가 연락을 안 받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해 줄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네. 정말 그럼, 한 명만 있으면 네. 되는데 또 자신을 지켜내는 7가지 방법에 보면 취미를 만드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꿈과 목표를 정확히 하세요. 남의 행복 말고 자신의 행복을 보세요. 네, 그게 꿈과 목표를 정확히 하세요랑 연관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SNS가 보편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행복한 일, 추억들을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행복했을 뿐 계속 24시간 계속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행복하고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이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외여행 가야지. 나도 저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가방을 사야지. 좋은 차를 타야지. 근데 그게 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상과 목표를 정확히 하지 않고 너무 꿈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나는 저걸 왜 못할까? 예. 부러워만 하다가 거기에서 계속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거는 이상이고 내 목표는 조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네, 내가 네. 도달할 수 있는 목표부터 차근차근. 그러면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품정리사로 일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부부 두 분이 좀 남들보다는 좀 성숙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을 것 같고 한데 두 분의 부부로서의 삶은 어떨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남의 행복 보지 말고 자신의 행복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은 행복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는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고는 있어요. 네. 일단 그 부부의 행복의 기준을 저는 뭘로 잡냐면 예.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느냐. 안 싸우세요? 싸워요. 근데 뭐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저희는 진짜 많이 안 네. 다퉈요. 네. 싸우긴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또 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요. 아. 네, 듣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이 계절에 이 부분이 되게 힘들 텐데 오늘은 4층이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겠다. 오늘 여름이라서 진짜 심하겠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대화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대화도 좋지 많고 않을까 싶어요. 왜 정신과 치료라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막 하면서 이 상대방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주잖아요. 호응을 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집사람이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우는 것도 덜하지 않나. 근데 또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의 그 이익이나 기득권을 위해서 한 번씩은 붙어야 돼요. 뭐 때문에 붙으세요? 아니, 자신만의 이익들을 위해서. 옥새별이요. 욱하는 게 있어요. 다혈질이시군요. 네.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늘 차분하다가 가끔 옥새별이 나와요. 예. 네, 그럼 얼른 전 방으로 도망가요. 그때는 이제 화났을 때 좀 피했다가. 네, 피해야 돼요.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갔다가 아까는 왜 그랬어? 뭐가 화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 부인이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예. 그 일 얘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럼요. 애들 문제도 많이 상의하고 많은 것들, 의논들 많이 해요. 김세별 씨가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셨죠. 또 한 명의 인생을 지웠습니다라는 문구 대신에 또 한 명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세별 씨가 말씀을 주신 건데 제가 대답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죽음의 현장에 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 그림은 고독사나 자살이 사라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대신 썼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족 꿈이 크세요. 김세별 씨의 꿈이자 전애원 씨의 꿈이기도 한 거죠. 응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두 분이었습니다. 유품 정리사로 활동하는 김세별 전애원 씨였습니다.